만약 당신이 성수기 주말 하루에 70만 원이 넘게 벌었다면 욕심내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5억 가까운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박진수입니다. 2017년 초 퇴직금을 받고 경기도 바닷가 쪽에 펜션을 시작했죠. 첫 해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꼭 가세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똑같은 SNS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가지 최악, 절대 가지 마세요. 결국 제 펜션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억 대였던 감정가가 1억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됐죠.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때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17년 2월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더군요.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32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5년 26의 나이로 입사해서 생산관리팀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했어요. 덕분에 부장까지 올라갔고 회사에서는 저를 믿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되돌아보니 참 성실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퇴직금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으로 받은 돈이죠.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퇴직금 나왔어. 3억 2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 몇 인분 시키고 소주 한잔 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은퇴하기엔 너무 이른 거예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는 불안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직 대학교 3학년이었고 딸 수진이는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결혼 자금도 준비해줘야 했거든요. 뭔가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서해안 쪽 바닷가였어요. 시원한 바람 쐬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 좀 해보자는 아내의 제안이었죠.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양쪽으로 펜션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와, 여기 펜션 정말 많다.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이곳저곳 둘러봤어요. 2층짜리 건물들이 바다를 향해 쭉 늘어서 있었고 주차장마다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조개구이 전문점이었는데 웨이팅이 30분이나 걸렸어요. 장사 진짜 잘 되나 보네. 제가 중얼거렸죠. 드디어 자리에 앉아 조개구이 2인분을 시켰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보니 7만 원이 나왔어요. 좀 비싸네? 했지만 바다 앞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직원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매출 괜찮네. 이 정도면 이번 주말만 500은 넘기겠어.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주말 이틀에 500만 원이라니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해안도로를 따라 더 걸어가 봤습니다. 펜션 입구마다 만실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한 펜션 앞에서 잠깐 구경하고 있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구경하세요? 다음 주말은 아직 방 하나 남았는데. 아, 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죠.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주말엔 미리 예약 안 하면 방 구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한 달 전부터 예약 받거든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펜션 사업 어때? 당신 회사 다닐 때 관리 잘했잖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글쎄, 한번 알아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펜션 창업 관련 정보들을 찾아봤죠.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방법, 수익 구조 같은 것들이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건물 짓거나 사고, 인테리어하고 손님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할 만한데?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32년간 공장 관리를 해온 저였잖아요. 펜션 하나 관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오히려 제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딸 수진이, 아들 민준이를 모두 모아놓고 말했죠. 내가 펜션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먼저 찬성했습니다. 나는 좋아. 당신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뭔가 하는 게 낫지. 딸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관리 능력 좋으시잖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들 민준이만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퇴직금도 있고 은행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것 같아.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서해안 쪽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매물로 나온 펜션들도 보고 땅만 있는 곳도 봤죠. 한 달 정도 알아본 끝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대지 1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건물은 없었지만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격은 2억이었고요.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건축비를 알아보니 2층짜리 펜션으로 객실 5개 정도 만들려면 2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인테리어랑 가구, 집기까지 하면 1억은 더 필요했습니다. 총 5억이 필요한 거였죠. 제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연 4% 정도였고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이자만 내는 조건이었죠. 계산해보니 월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펜션들 보니까 성수기엔 하루에 100만 원씩도 벌던데 월 60만 원 이자가 뭐가 문제겠어요. 2017년 5월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축 계약도 체결했어요. 시공사와 상담하면서 제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32년간 공장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여기서 다 쏟아부었죠. 객실은 오션뷰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방마다 독립적인 테라스도 만들어주세요.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습니다. 욕실도 넓게, 침대도 킹사이즈로, 가구는 고급스럽게 하되 실용적으로요. 공사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감리를 했어요.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이게 내 일이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6개월간의 공사 끝에 2017년 11월 드디어 펜션이 완공됐습니다. 건물을 보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하얀색 외관의 큰 창문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게 나왔습니다. 펜션 이름은 바다향기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이었죠. 바다 냄새 맡으면서 쉬어가시라는 의미야. 간판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객실은 총 5개였어요. 1층에 일반 객실 2개, 2층에 일반 객실 2개와 풀빌라 1개였습니다. 풀빌라는 제일 넓고 좋은 방이었죠. 전용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신경 써서 했습니다. 침대는 전부 호텔용 매트리스로, TV는 55인치 대형으로, 욕실은 대리석으로 마감했어요. 수건이랑 침구류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만족하셔야 다시 오시잖아. 그런 마음이었어요. 11월 말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SNS에 홍보 글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펜션 사진들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죠. 신규 오픈, 첫 달 특가 이런 문구와 함께요. 첫 주말 예약이 3건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았어요. 첫 손님을 맞이하는 날 아내랑 저는 새벽부터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30대 부부와 아이들이었어요. 방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했죠. 다음 날 체크아웃 할 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첫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비수기였거든요. 봄 되면 손님 많이 올 거야. 12월도 비슷했습니다. 주말에만 가끔 예약이 들어왔어요. 평일은 거의 비어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매일 펜션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언제든 받을 수 있게 깨끗하게 유지했죠.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분명 잘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려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욕심도 없었고 바가지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돈맛을 보기 전이었습니다. 2018년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말 예약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3월 첫째 주에 5건, 둘째 주에 7건, 셋째 주에는 9건까지 들어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봄 되면 손님 온다니까.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만실이었어요. 평일에도 가끔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SNS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 올리고 해시태그도 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플루언서 한 명이 우리 펜션에 왔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 넘는 여행 블로거였어요.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냥 예약하고 온 거였죠. 체크아웃 하면서 말하더군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찍으세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그 블로거가 올린 게시물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펜션 사진들이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글도 좋게 써줬습니다. 바다 뷰 미쳤고요. 침구도 완전 깨끗. 사장님도 친절하셨어요. 강추. 그 게시물에 좋아요가 3,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 달렸어요. 여기 어디예요? 예약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날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다음 주말 방 있어요? 풀빌라 예약 가능한가요? 하루에 전화를 20통 넘게 받았어요.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순식간에 5월 주말 예약이 다 찼습니다. 6월 주말도 절반 이상 예약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빠진 거예요. 5월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800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월 1,500만 원을 넘긴 거였죠. 고정비 빼고 나니 순이익이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 거예요. 여보, 우리 대박 났어.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헐, 진짜? 이게 한 달 매출이야? 응, 이제 시작이야. 여름 되면 더 벌 거야.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예약은 더욱 폭주했습니다. 7월과 8월은 벌써부터 주말이 다 찼어요. 평일도 절반 이상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받는 게 일이 될 정도였죠. 가격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처음에 풀빌라를 주말 기준 50만 원에 받았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예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적정해. 그렇게 생각했죠. 일반 객실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수기 평일 가격이었던 10만 원도 12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그런데도 예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6월 매출은 2,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순이익만 2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반년 만에 대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 주변 펜션 사장님들과 알게 됐습니다. 근처에서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같은 해안도로변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죠.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들 장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친 듯이 바쁘지? 맞아, 주말은 진짜 정신없어.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야?
다른 데 보면 우리보다 비싼 데도 많던데. 다른 분도 맞장 굳혔어요. 맞아. 조금 더 받아도 손님들 올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예약이 넘치는데 가격을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주말은 다 차는데. 조금 비싸게 받으면 더 벌 수 있잖아.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주말 가격 좀 더 올릴까? 지금도 예약 밀려서 받지도 못하는 손님들이 많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 수요가 있으면 가격 올리는 게 맞지. 7월부터 주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풀빌라를 70만 원으로, 일반 객실을 2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런데도 예약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비싸도 좋으니 예약해 주세요 라는 손님들도 있었죠. 7월 매출은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순이익만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 월급이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몇 배를 버는 거였죠. 통장 잔고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8월도 비슷하게 벌었어요. 2달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모았습니다.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도 행복해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죠. 아빠 진짜 대단하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버시네. 민준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아빠 펜션 한다고.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수기 평일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둘이서 근처 맛집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비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중 예약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주말은 여전히 붐볐죠.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도 비슷했습니다. 주말만 장사가 됐어요. 그래도 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었습니다. 순이익으로 1천만 원 정도 남았죠. 2018년 한 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총 매출이 2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각종 비용 빼고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도 1억 넘게 남은 거였죠. 첫 해에 이 정도면 대박이지. 저는 뿌듯했습니다. 대출금도 5천만 원 정도 갚았어요. 남은 대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만 하면 2년 안에 대출 다 갚겠네. 연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좀 비싼 한정식집에 가서 제대로 한턱 냈어요. 올해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어. 내년에도 화이팅. 건배를 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결정 정말 잘한 것 같아. 퇴직금으로 펜션 한 거. 아내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 생각해. 당신 덕분에 우리 편하게 사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고 빚도 갚아가고 있었죠.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2018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이라 손님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엔 방이 찼어요. 2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3월부터 시작될 성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3월 초 SNS에서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이번엔 유명 유튜버가 우리 펜션을 다녀간 거예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어요. 여기 진짜 예쁘고요. 바다 뷰 미쳤어요. 영상 속에서 유튜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댓글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했죠. 링크 주세요. 예약 방법 알려주세요. 그날부터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걸려왔습니다. 하루에 50통 넘게 받았어요. 카카오톡 문의도 100개 넘게 왔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3월부터 6월까지 주말 예약이 순식간에 다 찼습니다. 평일도 절반 이상 예약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체크인 하시는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말에도 올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다음 주말은 벌써 예약이 다 찼어요. 제가 답했죠.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더 드리면 될까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예약이 찬 상황에서 더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손님한테도 이렇게 받으면 더 벌 수 있겠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거절하긴 했지만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주변 펜션 사장님들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이 오갔어요. 나 요즘 풀빌라 주말에 80 받아, 한 분이 말했죠. 80? 나는 70 받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지금 예약 밀리잖아. 조금 더 받아도. 다들 와.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작년보다 20% 올렸어. 그래도 예약 계속 들어와. 손님들 돈 많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지금 제 풀빌라 가격이 7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올리면 주말마다 10만 원씩 더 버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40만 원,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더 벌 수 있는 거였죠. 그래, 올려보자 결심했습니다. 4월부터 풀빌라 주말 가격을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일반 객실도 28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예약 문의 전화가 올 때마다 새 가격을 불렀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예약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네, 풀빌라 80만 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예약할게요. 라고 답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80이요? 좀 비싸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예약이 많아서요. 원하시면 평일에 오시면 좀 더 저렴해요. 대부분 그냥 예약했죠. 4월 매출을 계산해 보니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만 원 넘게 늘어난 거예요. 단지 가격만 올렸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되네? 저는 신기했습니다. 5월은 더 했습니다. 연휴도 있고 날씨도 좋아서 손님이 미친 듯이 왔어요. 매출이 4,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이익만 3,500만 원 정도 남았죠. 한 달에 3,500만 원을 번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진작 안 올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더 받았으면 몇 천만 원을 더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이야. 한 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물었죠. 세금이 걱정이지. 너무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잖아.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돈을 잘 벌고 있었던 거죠. 6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하러 온 가족이 있었어요. 부부와 아이 둘이었죠.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시려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저는 즉시 구급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약 발라드릴게요. 친절하게 대했죠. 그 손님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음에도 꼭 올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받아야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더 비싸게 받을 핑계로 삼다니.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성수기였습니다. 예약이 폭주했어요. 전화도 받기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성수기라 가격이 좀 올랐어요. 풀빌라 90만 원입니다.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무려 20만 원이나 올린 거였죠. 90만 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예약이 너무 많아서요. 원하시면 8월 평일로 오시면 조금 싸요.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비싸네요. 라며 끊었지만 절반은 그냥 예약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약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손님들이 있었던 거죠. 7월 매출이 4,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가까이 번 겁니다. 순이익이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이 쌓여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바로 돈맛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 이 정도면 내년에 대출 다 갚겠다. 함께 기뻐했죠. 수진이한테는 새 차를 사줬습니다. 아빠 대박, 고마워.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민준이 대학 등록금도 한 번에 냈습니다. 예전엔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전액 내줬죠. 아빠 감사합니다.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벌어서 가족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나쁘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8월도 비슷했습니다. 성수기라 미친 듯이 바빴어요. 하루도 쉬지 못했죠. 그런데 피곤한 것보다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8월 매출도 4,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달 만에 9천만 원 넘게 번 거였죠. 순이익만 7,5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정리해보니 총 매출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어난 거였습니다. 순이익도 2억 가까이 됐죠. 대출금을 1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남은 대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올해 안에 빚 다 갚겠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맛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진수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 비수기가 시작됐지만 저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중 예약이 확 줄었어요. 전화 문의도 뜸해졌죠. 그런데 저는 괜찮아. 주말만 장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말은 여전히 예약이 찼거든요. 어느 금요일 체크인하러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하나였어요. 저녁 때쯤 그 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칼국수집 있나요? 네, 나가서 왼쪽으로 5분 정도 가시면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아,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배달은 좀 그런데요. 여기 펜션이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서요. 가능하면 나가서 드시고 오시는 게.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손님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와야 근처 식당들도 장사가 되고 나중에 저한테도 좋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손님은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했지만 뭐 어때 내 펜션인데라고 넘겼습니다. 10월 어느 날 주변 펜션 사장님들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좀 더 노골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야, 너 조개구이 어디서 사와? 한 분이 물었습니다. 나? 그냥 수협 가서 사와. 제가 답했죠. 얼마에 사? 키로에 한 8,000원 정도? 그걸 손님한테 얼마 받아? 2인분 기준으로 5만 원 정도?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분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너무 싸게 파는 거야. 나는 7만 원 받아. 7만 원요? 그럼 손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긴 처음엔 비싸다고 하지. 근데 어쩌겠어. 여기서 먹는 수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한참 나가야 하잖아. 그분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손님들 어차피 일회성이야. 한 번 왔다가 안 와. 그러니까 올 때 제대로 받아야지.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손님들 어차피 일회성. 그래. 맞는 말 같았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여기 또 올까? 안 오지. 그럼 이번에 제대로 받는 게 맞잖아. 집에 돌아와서 메뉴판을 수정했습니다. 조개구이 가격을 7만 원으로 올렸어요. 라면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소주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죠. 다음 주말 손님이 조개구이를 주문했습니다. 7만 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7만 원요? 좀 비싸네요. 손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니까요. 다 신선한 재료 쓰거든요. 저는 태연하게 답했죠. 결국 그 손님은 주문했습니다. 먹고 나서 맛있었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그냥 계산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속으로 욕했을 겁니다. 11월쯤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 시간을 30분만 늦춰달라고 하면 추가 요금 3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전엔 그냥 융통성 있게 해줬는데 이젠 돈을 받은 거죠. 주차장도 문제였습니다. 펜션 앞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길가에 대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근처 주민이 와서 주차비 내세요 라고 했죠. 처음엔 제가 죄송합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나중엔 그냥 손님들한테 저기 주차하시려면 주민분한테 주차비 내셔야 해요 라고 떠넘겼습니다. 12월 연말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체크인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들이었죠. 저녁 먹고 와서 펜션 앞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리려는 거예요. 저는 나가서 말했습니다. 손님, 폭죽은 여기서 사셔야 해요. 외부 반입은 안 돼요. 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손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안전 문제 때문에요. 사실 그런 규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즉석에서 만든 거였죠. 그럼 여기서 파세요? 네, 저기 가게에 있어요. 한 세트에 10,000원이에요.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원가가 3,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 거였죠. 폭죽 하나에 7,000원을 남긴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왜? 장사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제가 대답했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폭죽을 10,000원씩이나 받고. 아니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손님들인데 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이 됐습니다. 겨울 비수기였지만 주말은 여전히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재방문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새로운 손님들이었죠. 어느 날 SNS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펜션 리뷰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개구이 7만원 바가지 심해요. 체크아웃 30분 늦었다고 3만원 받네요. 폭죽 10,000원 키읔키읔 편의점 가면 3,000원인데. 사장님 불친절해요. 칼국수 시켜 먹는다니까 눈치 주더라.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별점도 4.8에서 3.2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뭐 어때 시기 질투하는 거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주변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SNS 악플 달리는데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달아봤자 어차피 손님들 계속 와. 한 분이 답했습니다. 맞아. 악플 다는 사람들은 원래 안 올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벌면 돼. 다른 분도 동조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악플 따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실제로 2월까지는 주말 예약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확실히 적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코로나19가 터진 시기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여행도 줄였죠. 이건 어쩔 수 없지.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월, 5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주말 예약도 절반밖에 안 찼어요. 평일은 거의 텅텅 비었죠. 5월 매출을 계산해 보니 1,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4,200만 원 벌었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죠. 고정비만 6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순이익이 6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심각한데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격 좀 내리는 게 어때? 손님이 너무 없잖아. 아니야, 가격 내리면 안 돼. 그럼 손해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손님이 없으면 어떡해? 괜찮아.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7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성수기인데도 작년의 절반밖에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SNS 악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기 바가지 장난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사장님 돈밖에 모르는 분, 재방문 의사 0%? 코로나 시국에도 가격 그대로 양심 없음. 별점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좋은 리뷰 써줬던 사람들마저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너무 심해졌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스스로를 속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바가지는 마약과 같았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2020년 8월 매출이 더욱 급락했습니다. 성수기 한복판인데도 월 매출이 1,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고정비 600만 원 내고 나면 순이익이 900만 원, 작년 같은 달에 4천만 원 남겼는데 이제 900만 원밖에 못 버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대출 이자였습니다. 아직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어요. 순이익에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여보, 우리 적금 좀 깨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적금을? 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 요즘 수입이 너무 적잖아. 그래도 적금까지 깨진 말자.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9월도 비슷했습니다.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8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고정비 빼고 나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을 20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였죠. 10월 드디어 적금을 깼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적금이었어요. 아내가 몇 년간 모은 돈이었죠. 미안해. 조금만 버티자. 내년엔 나아질 거야. 아내를 위로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11월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펜션 1층에 물이 샌 거예요. 배관이 터진 거였죠.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수리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항의했어요.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해서 그래요.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기사님이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했습니다. 적금에서 500만 원이 나간 거죠. 남은 적금이 4,500만 원이 됐습니다. 12월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방 하나 정도만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4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고정비도 못 내는 수준이었죠. 결국 적금에서 또 돈을 꺼냈습니다. 200만 원을 인출해서 고정비를 냈어요. 남은 적금이 4,300만 원. 2020년 한 해를 정리해보니 참담했습니다. 총 매출이 1억 2천만 원, 전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거였어요. 순이익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나마 적금 깨서 메운 돈이었죠. 연말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민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요? 아니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2021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코로나는 여전했고 손님은 더욱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SNS에서 우리 펜션이 완전히 악명이 높아진 거예요. 바가지 펜션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키워드로 검색되기 시작했죠. 어느 블로거가 우리 펜션 방문 후기를 올렸는데 정말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개구이 7만 원 받으면서 양은 자금, 사장님 불친절, 체크아웃 시간 엄격, 재방문 의사 0%, 별점 1점. 그 글이 퍼지면서 예약이 더욱 뚝 끊겼습니다. 3월인데도 주말 예약이 절반밖에 안 찼어요. 매출이 6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변 펜션들도 다 어려웠습니다.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니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 우리도 적자야. 한 분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못 버티겠어. 파는 게 낫겠어. 그분은 결국 헐값에 팔고 떠났죠. 나는 버틸 거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4월 정부에서 캠핑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변에서 텐트 치는 걸 금지한 거예요. 환경보호 명목이었죠. 처음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캠핑 못하면 펜션에 올 거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캠핑족들은 아예 이 지역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 전체 유동인구가 더 줄어든 겁니다. 5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펜션이 근처에 들어선 거예요. 깨끗한 시설에 체계적인 서비스, 거기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 펜션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SNS 악평의 높은 가격, 낡아가는 시설, 모든 게 불리했죠. 6월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정비 600만 원인데 매출이 500만 원, 완전히 적자였어요. 매달 1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적금을 또 깼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남은 적금이 3,300만 원, 이 돈마저 다 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접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접어?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텨. 매달 적자인데 어떡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코로나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언제 끝나는데? 벌써 1년 넘게 이러잖아.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당신이 바가지 안 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장사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펜션들 봐. 양심적으로 하는 데도 많아. 근데 당신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으니까요. 2021년 8월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매출이 3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수기인데도 말이죠. 고정비 600만 원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적금을 또 깼습니다. 500만 원 인출, 남은 적금 2,800만 원, 1년도 안 돼서 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9월 드디어 대출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자동 이체가 안 된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10일 연체 이자까지 붙었어요. 10월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속 연체하시면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적금을 또 깼습니다. 이번엔 800만 원, 남은 적금 2천만 원, 이 돈으로 연체된 이자를 냈어요. 11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태풍이 온 거예요. 강풍과 폭우로 펜션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2층 테라스 난간이 부러지고 유리창도 깨졌어요.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1,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태풍 피해가 심해서요. 외벽 전체를 보수해야 해요. 업자가 답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적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1,500만 원을 쓸 순 없었어요. 일단 급한 데만 수리하죠. 결국 500만 원어치만 수리했습니다. 남은 적금 1,500만 원, 이제 정말 바닥이 보였습니다. 12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 고정비도 못 내는 수준이었죠. 적금에서 또 400만 원을 꺼냈습니다. 남은 적금 1,100만 원, 이 돈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절망뿐이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적자는 계속됐어요.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 버텨. 조금만 더 버티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뭘 더 버텨? 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내가 울먹였어요. 그래도 지금 팔면 너무 헐값에 팔아야 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오를 거야. 하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졌어요. 2월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환 계획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대출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원금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펜션을 매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매각요?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팔아서 대출 갚으시는 게 낫습니다. 더 늦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경매라니? 그건 절대 안 돼. 집에 돌아와서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펜션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나와서 펜션을 둘러봤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외벽도 파손됐고 시설도 낡았고 그래도 위치는 좋잖아요. 바다 바로 앞이고 제가 항변했죠. 요즘 이쪽 펜션들 매물이 너무 많아요. 경쟁이 심해서 가격을 낮춰야 팔릴 겁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억 5천 정도면 팔릴 것 같은데요. 2억 5천요? 제가 5억 들여서 지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가격이 그래요.
요즘 펜션 사업 다들 어려워서 매물만 쌓여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2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4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2억으로 해보시죠. 2억이요? 그럼 대출도 못 갚는데 그래도 지금은 파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결국 2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5월 적금이 바닥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3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또 연체했습니다. 이번엔 2개월 연체,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대출금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월 드디어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감정가 3억 5천만 원.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경매라니 이게 현실인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경매 통지서가. 아내는 그 종이를 보더니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32년간 모은 퇴직금, 아내가 몇 년간 모은 적금,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7월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감정가 3억 5천만 원, 하지만 유찰됐어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겁니다. 8월 두 번째 경매, 최저가 2억 8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역시 유찰. 9월 세 번째 경매, 최저가 2억 2천만 원, 또 유찰. 10월 네 번째 경매, 최저가 1억 8천만 원, 이번에도 유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5억 들여서 지은 펜션이 점점 헐값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게. 11월 다섯 번째 경매, 최저가 1억 4천만 원, 드디어 한 분이 입찰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는 8,5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 3억 5천만 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경매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저는 펜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억 투자해서 8,500만 원 받은 거예요. 4억 1,5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게다가 대출금 3천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 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5,500만 원, 5억이 5,500만 원이 된 겁니다. 아니, 대출 3천만 원 갚아야 하니까 실제로는 2,5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죠. 아내가 멀리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으니까. 12월 펜션을 비워야 했습니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한 거예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의 추억들, 처음 오픈했을 때의 기쁨, 손님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펜션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바다향기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손님들한테? 가족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차를 타고 떠나면서 백미러로 펜션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바가지만 안 썼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2023년 1월 우리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경매 대금 남은 돈으로 전세금 내고 나니 생활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60세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자리뿐이었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32년 일하고 부장까지 올라간 제가 경비를 한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마트에 가서 일할게. 여보,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일이나 하자.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월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860원. 첫 출근 날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할 일은 간단해요. 손님 응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새벽 2시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라면 하나 사더니 여기서 끓여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죠. 네, 그러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라면 끓여주는 알바생이 됐네. 새벽 4시쯤 또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남자였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아저씨, 담배 한 갑? 네, 담배를 건네줬습니다. 아저씨 나이 많으신데 왜 여기서 일해요? 갑자기 그 손님이 물었어요. 그냥 생활비 벌려고요. 힘들겠다. 나이 드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뭐라 답할 수가 없었어요. 3월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잠시 후 그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 부장님?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옛날 회사 후배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일 좀 하고 있어요. 일이요? 편의점에서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음료수 하나 사고 나갔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월 아내도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9,860원. 저는 밤에 일하고 아내는 낮에 일했어요. 얼굴 볼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건 아침 출근 전 잠깐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갔잖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5월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아빠,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 그래, 축하한다.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 자금도 넉넉히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아빠,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딸 결혼식 비용도 못 대주는 아빠가 무슨 아빠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6월 민준이가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회사 다니기로 했어. 그래? 축하한다.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취직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대학원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다 쟤 때문에. 민준아, 미안하다. 괜찮아, 아빠. 나 회사 다니는 게 더 좋아. 아들은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7월 어느 날 편의점에 또 옛날 아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펜션할 때 알았던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일 좀 하고 있어요. 펜션은요? 접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 펜션 장사 다들 어렵다던데. 그분은 곧 나갔지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월 폭염이 심했습니다. 편의점은 에어컨이 있었지만 밤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아내도 마트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보니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했죠. 일 좀 쉬는 게 어때? 제가 말했습니다. 쉬면 돈은 누가 벌어? 우리 둘이 벌어도 빠듯한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 다 나갔거든요. 저축은커녕 그 달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노후 준비는 제로. 이게 현실이었어요. 9월 어느 날 편의점 카운터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손님들한테 바가지 씌우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통장 잔고 늘어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하지만 그게 다 거품이었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졌죠. 손님을 ATM으로 봤던 게 잘못이었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가지는 마약 같은 거였어요.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고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되는. 10월 아내와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아내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인데 이렇게 멀어진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11월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일 잘하시네요. 계속 다니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이 드셔도 성실하시니까 좋아요. 성실하다는 말에 씁쓸했습니다. 예전엔 성실하지 않았거든요. 손님들 바가지 씌우고 눈치 주고 그랬으니까. 12월 연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도 왔어요. 조촐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김밥 먹었죠. 예전엔 한정식집 가서 제대로 먹었는데. 아빠 건강하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아라. 민준이도 덧붙였어요. 아빠, 제가 돈 벌면 효도할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죠. 돈맛을 보고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2024년 어느 봄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죠. 파란 유니폼 입고 라면 끓이는 것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 공원에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2017년 펜션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성실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했고 가격도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2018년 돈맛을 보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오니까 계속 올렸어요. 바가지를 씌워도 예약이 차니까 더 심하게 했죠. 어차피 일회성 손님이라는 생각이 독이 됐습니다. 다시 안 올 손님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벌어야 한다는 마인드. 조개구이 7만원, 라면 8,000원, 폭죽 1만원, 체크아웃 늦으면 추가 요금, 칼국수만 시키면 눈치.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2년 동안은 정말 많이 벌었어요. 1억 넘게 벌었죠. 통장 잔고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품이었어요. SNS 악플이 쌓이고 재방문 손님이 사라지고 입소문이 나빠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죠. 코로나가 터지고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해외여행 선호, 차박붐, 캠핑 금지까지 모든 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2021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됐고 결국 2022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억 투자해서 8,500만 원 받았죠. 4억 넘게 손해본 겁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세 나이에 시급 9,860원 받으면서요.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가지는 단기 이익일 뿐 장기적으론 자살 행위입니다. 한 번 바가지 썼다는 소문이 나면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악평 하나가 치명타입니다. 두 번째, 손님을 일회성으로 보는 순간 끝입니다. 어차피 다시 안 와라고 생각하면 양심을 저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 아무도 안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는 함정입니다. 다들 바가지 씌운다고 나도 따라하면 지역 전체가 망해요. 공멸의 길이죠. 네 번째, 돈맛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많이 벌면 계속 그만큼 벌고 싶어져요. 가격 내리는 게 아까워지고 더 욕심내게 되죠. 그게 바로 파멸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 변화는 가혹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시대가 바뀌면 끝이에요. 해외여행 붐, 차박 트렌드, 캠핑 문화 같은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양심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양심 없이 번 돈은 결국 다 사라져요. 그리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죠. 일곱 번째,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날린 돈도 다시 못 모읍니다. 깨진 가족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죠. 저는 이 모든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4억이 넘는 돈과 가족의 행복을 대가로 말이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사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절대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손님을 ATM으로 보지 마세요. 단기 이익에 눈멀면 장기적으론 다 잃습니다.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지속 가능해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고 노후 준비는 제로입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할 거예요. 편의점 알바든 경비든 뭐든 하면서 말이죠. 딸 결혼식 비용도 못 대줬고 아들 대학원도 포기시켰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2018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바가지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손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양심적으로 장사하세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키며 사세요. 그게 제가 4억을 잃고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